안녕하세요. 인간과 사회 제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고전 사회학자인데 큰 틀에서 보면은 사회학의 형성과 흐름에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같이 같은 챕터에 들어 있고 근데 이 부분이 임용고시에 출제도 많이 되고 해가지고 이 부분하고 그 사회학 이론 부분은 별도로 빼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의 형성과 흐름은 챕터로는 한 챕터지만 실제로는 이제 세 개로 나눠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고전 사회학자인데 이 고전 사회학자는 우리가 크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과서 교재는 일단 이제 5명 정도만을 다루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5명 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고전 사회학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꽁트, 스펜서, 뒤르켐, 베버, 막스 이렇게 이제 5명을 얘기를 하는데 이 외에도 칼만하임이라든가 게오르그 진멜이라든가 토스타인 베블렌이라든가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초기 사회학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더러 이후의 현대 사회학 이론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주요한 사람으로는 이제 이 5명을 많이 얘기를 하고 이 중에서도 특히 디르갱, 베버, 막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은 모든 사회학 영역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고전 사회학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 명 한 명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배경적인 지식을 좀 갖고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 꽁트, 막스, 스펜서, 뒤르갱, 베버를 출생과 사망 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순서대로 한번 이 시기를 구분을 해보면 꽁트가 제일 먼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죽었고 베버가 순서상으로는 제일 늦게 태어나가지고 제일 늦게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5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게 1789년에 있었고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 5명이 사회학자가 등장을 하는 거면 결국은 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정치사상적으로 또는 사회사상적으로는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그러면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 혁명이고 또 사회적인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던 프랑스에서만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데 이 프랑스 대혁명은 사실은 우리가 더 나아가면 소위 말하는 산업화라고 하는 산업주의의 등장의 결과라고 또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결국은 뭐냐, 부르주아라고 하는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노동자 계급이 연합해가지고 왕과 귀족 봉건주의 세력을 몰아내려고 했던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거의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자, 그러면 자본가라고 하는 신흥 부르주아라고 하는 자산가 계급, 이 상업 계급이라고 하는 게 왜 왕과 귀족에게 반대를 했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 사회적인 질서라고 하는 거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가 서로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주의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새로운 부를 획득하고자 하는 새로운 집단이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배경하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등장을 했고 이 프랑스 대혁명이 이 소위 말하는 이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의 형성 그리고 사회과학 중에서도 사회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을 발전시키고 형성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사회과학에 있어서.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지도인데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세 개를 쳐놓고 그거를 이제 다시 묶어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전 사회학자들의 대부분은 요 세 나라, 물론 이제 이탈리아 사람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초기 사회학자, 고전 사회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등장한 국가는 어디죠? 영국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화가 가장 먼저 진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상 요 세 나라를 보면 프랑스, 그 다음에 가장 산업화가 늦게 이루어진 게 독일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산업화가 일찍 되고 산업화에 대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사회적인 변화를 먼저 느낀 거죠. 사회적인 변화가 먼저 발생하고 그 사회적 변화를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서 새로운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들이 탄생을 하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학으로 귀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사회정치적인 변혁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관심도가 프랑스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이론들이 프랑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산업자본주의라고 하는 산업화는 가장 늦게 시작이 됐지만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산업화를 하다 보니까 국가와 소위 말하는 새로운 노동자 계급 간의 어떤 그 갈등 관계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요. 직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이론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사회학자라고 하는 고전 사회학자들은 주로 이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라고 하는 세 나라의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 이제 먼저 보시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산업화가 먼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고, 그게 이제 산업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증기기관을 기초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대규모 기계라고 하는 기계제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면방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섬유 산업에서 먼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중화학공업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중화학공업화가 되면서 산업화라고 하는 게 도시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고, 그 공장에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농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죠? 농촌 그러면 논밭이 있고 드문드문 집이 있고 사람들이 뭐 실제로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은 수의 사람들이 논밭에서 뭔가 일을 하는 이런 목가적인 풍경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산업화라고 하는 거는 그런 목가적인 그 광경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서 살면서 유사한 형태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사회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현상들이 마구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소위 말하는 이런 방식으로 산업화가 영국에서 직접적으로 먼저 발전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중세 농업 사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등장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적으로 보면 물론 중요한 사건이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하나의 전염병에 의해서 한국 사회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최근 몇백 년 사이에는 별로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이런 규모의 전염병은.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현재 사회의 변화가 어떤 것일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 정책을 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제 이거를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그걸 연구하고 그거를 이론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시대를 이전으로 바꾸고 코로나가 아니라 산업화라고 하는 게 거기에 핵심적인 키워드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회학도 비슷한 맥락에서 산업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게 느껴지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져서 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영국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자, 꽁트나 스펜서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사회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라고 하는 걸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프랑스로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랑스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는 소위 신흥 부르주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국은 자본가 계급보다는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어떤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 성공회라고 하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여전히 이 소위 종교적인 권력이 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급격한 자본주의적인 산업화의 과정에서 이 종교적인 힘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종교적인 힘이 약화되다 보니까 왕권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노려서 자본주의적인 자산가 계급 그리고 그 자산가 계급과 같이 운명 공동체인 거죠. 공장에서 일을 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연합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귀족 중의 일부가 자산가 계급으로 변하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권력을 얻고 사회적인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세 시대의 모습들인데 요거 이제 뭐 같은 맥락이죠. 자, 그러는 와중에서 프랑스에서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새로운 신흥 계급이 급격하게 사회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게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걸로 모아진 거죠. 이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의 대표적인 사진인 거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중세 봉건, 그건 뭐냐면 교황과 종교 그리고 왕과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 그 다른 사회의 핵심은 결국 뭐죠? 자산가 계급인 부르주아, 그리고 그 부르주아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 프롤레타리아,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정치 권력을 무너뜨리고자 시도했던 게 프랑스 대혁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래서 정치적 혁명이기 때문에 세 가지 의미를 갖게 돼요.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죠. 프랑스 대혁명의 3색기라고 지금도 이제 프랑스 깃발로 쓰이는 세 가지의 색깔이 의미하는 바는 자유평등 박애 또는 뭐 박애는 이제 우애, 뭐 형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라고 하는 게 다 섞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유주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주의는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부르주아의 사상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사회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부르주아와 함께 더불어서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총을 들었던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동자 계급의 사상이 평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박애라고 하는 거는 일부 구봉건 세력 중에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프랑스 혁명에 합류해서, 그래서 이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이전의 정치 권력에서 뛰쳐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반대했던 또 다른 귀족 세력들이 존재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바로 박애라고 하는 보수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전의 중세적인 질서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세 가지에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집단들의 이데올로기, 이념이라고 하는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결과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실패로 돌아간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건데, 자,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사회학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프랑스 대혁명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이념 체계를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세 개의 사상,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 가지가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를 부정을
하긴 하지만 이거는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더 선호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유평등 박애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두 개의 사회 체계라고 하는 거를 토대로 해서 각각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시장에 가까운 이념들이 존재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에 반하는 이념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저 보수주의가 왜 시장에 반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굉장히 이제 한국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외국에서의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는 외국에서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는 가부장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가부장주의는 시장과는 무관하게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공동체 내에서는 굉장히 일종의 가부장이라고 하는 게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 품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따뜻한 보수주의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유럽의 보수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보수주의는 굉장히 복지라든가 평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평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혹시 뭐 사회복지나 이런 거에 관한 수업을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보수주의 정당들입니다. 자유주의 정당은 당연히 여기에 반대를 하지만 실제로 사회민주주의나 보수주의의 공통점은,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이라고 하는 게 공동체를 파괴한다라고 하면 그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같이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나 보수주의는 이념적으로는 반대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다른 사상적 흐름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자유평등 박애에 따른 사회적인 이념의 차이가 사회학 이론, 특히 고전 사회학자 사이에서도 명확하게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5명의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꽁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진을 보면.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5명이 여기에 있죠. 꽁트, 스펜서, 디르갱, 베버, 막스인데, 이거를 순서를 출생연도와 사망연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전통적인 사회에서, 농업사회에서 새로운 산업사회, 현대사회로의 변화라고 하는 건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혼란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혼란이라고 하는 거를 일시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관점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질서를 추구하는 거를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질서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즉 보수주의의 관점은 질서를 지향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변화라고 하는 거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 우리가 이거를 진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주어져 있는 질서에 만족하지 않고, 또는 현실에 주어져 있는 기존의 질서를 만족하고 그 질서를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 개념을 거기에 이제 붙이는 거고, 현재에 있는 질서 또는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새롭게 추구한다. 즉 새로운 질서를 추구한다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기존에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거를 우리가 보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와 진보는 질서를 추구하느냐 변화를 추구하느냐에 따른 관점의 차이인 겁니다. 보수를 추구하니까 나쁘고 진보를 추구하니까 좋다, 또는 진보는 나쁘고 보수는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사회학에서는 보수냐 진보냐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가치에 있어서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걸 추구하느냐의 문제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압도적으로 보면 이 5명의 사회학자 중에 4명은 질서를 추구하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막스만이 변화라고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이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꽁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질서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질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시적인 변화다. 이거는 곧 없어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변화라고 하는 거는, 혼란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게 아닌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빨리 정상적인 상태, 정상적인 상태는 그럼 뭐냐? 질서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꽁트나 스펜서, 디르켄, 베버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 이후의 유럽 사회에 들이닥친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정상적이지 않은 걸로 일단 본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뭐죠? 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를 보고 빨리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데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막스는 산업화 이후의 급격한 사회 변화를 보고 역사적으로 본인이 이런 변화가 어떤 건지를 탐구하기 위해서 기존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막스는. 자, 그럼 뭐냐? 변화는 항상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막스나 이 사회주의자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걸로 보는 건데, 자, 어떤 의미에서 부정하지 않느냐라는 거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 봉건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극복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좋은 사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스가 보기에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 또 다른 사회로 변화되는 과도기적인 거다. 그러면 자본주의 이후에 나오는 사회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보다 더 좋은 사회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중세 사회보다는 자본주의가 나은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본주의보다는 그 이후에 오는 사회, 그 이후의 사회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할 사회로 이름을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후에 또 다른 사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그 사회보다 못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막스는 자본주의를 부정한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가 갖는 역사적 긍정성이라고 하는 걸 또 인정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요 나머지 사람들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꽁트라고 하는 사람이 왜 고전 사회학자로서 중요하냐 하면, 아주 단순한 이유예요. 사회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소시올로지라고 하는 사회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꽁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새로운 학문을 사회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많은 사람들이 산업화 이후에 등장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학문, 거기에 사회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꽁트가 만든 개념을 갖다 쓰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학문으로서 개념화되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회학을 창시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실증 철학, 자연과학적 방법론, 진화론, 사회정학, 동학, 사회유기체론, 분업과 사회분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요 얘기를 우리가 조금 이제 체계적으로 뜯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꽁트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앞에서 그 얘기는 이렇게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회학을 창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회학을 창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소시올로지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사회학의 연구 대상은 크게 보면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의 정학에 관한 탐구고,
또 하나는 사회의 동학에 관한 탐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렵죠. 사회 정학, 사회 동학, 발음하기도 쉽지 않네요. 자, 사회 정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 사회학인데, 정자는 고요할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질서를 탐구하는 영역이 하나가 존재한다. 자, 고요하게 머물러져 있는 사회의 모습,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질서의 탐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회 정학이고, 또 하나는 사회의 동학이다. 사회에 대한 학문인데, 움직일 동자입니다. 사회가 움직이니까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탐구하는 영역이 또 존재한다. 그게 바로 사회 동학이다. 그래서 변화의 탐구인 거죠. 그러니까 꽁트는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를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연구하는 거죠. 현재 사회의 질서가 무엇이냐를 탐구하는 사회 정학이라고 하는 거와,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를 탐구하는 사회 동학으로 구분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꽁트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사회 정학에 훨씬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산업화 이후에 나타나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연구하는 사회학의 한 부분을 사회 동학이고, 그 사회 동학을 연구함으로써 무엇을 추구했던 거냐? 새로운 질서가 어떤 거냐,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 거냐를 탐구하는 사회 정학. 그래서 사회 정학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알아두어야 될 개념이, 자, 사회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꽁트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사회학은, 꽁트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 정학과 사회 동학이라고 하는, 즉 질서를 탐구하는 사회 정학과 변화를 탐구하는 사회 동학이라고 하는 걸로 꽁트가 구분을 했다. 자, 그러면 결국 뭐였죠? 아까 조금 전에 결국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질서를 탐구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변화를 탐구하다라고 하는 기본 생각이 꽁트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실증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방법론인데, 왜 철학이라고 하는 게 붙었느냐? 요 당시는 사회학이라는 개념이 새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를 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철학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회과학도 다 철학의 범주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당시에 실증적인 방법론을 수행하는 학문적 영역, 이거를 꽁트가 실증 철학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실증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실증, 경험적, 이거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실증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증명될 수 있는 것만 우리는 연구한다.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뭐냐면 실제로 파악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연구하는 학문이 뭐가 있죠? 자연과학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꽁트는 사회라고 하는 것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의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을 이용해서 연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실증 철학이에요. 그러면은 현대의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이 경험주의라고 하는, 실증주의 경험주의라고 하는 거를 꽁트가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사회 유기체론입니다. 이건 뭐냐면 꽁트는 사회라고 하는 거를 유기체와 똑같다라고 봤어요. 이게 이제 사회 유기체론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분석하는데 사회를 유기체라고 하는 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유기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생물이 다 유기체인 거잖아요. 자, 그럼 생물은, 자, 우리가 처음에는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두 개의 세포가 하나의 세포로 합쳐지죠. 그리고 그 세포가 어떻게 되죠? 생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합쳐져서 수정이 되면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는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의 개체가 우리가 수정된 직후에는 그냥 세포만 있는 거죠. 근데 그 세포가 어떻게 되죠? 분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분열을 하다 보면 세포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자, 세포 수가 늘어나면 그 다음에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형체를 갖추게 되죠. 형체를 갖춘다는 거는 머리가 생기고, 팔, 다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눈, 코, 입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분화한다라는 겁니다. 분화. 그러니까 유기체는 분열을 통해서 나중에 분화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계속 성장해 간다.
이 비유를 꽁트가 그대로 사회를 분석하는데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도 유기체와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분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회의 각 단위가 사회가 커질수록 사회라고 하는 건 뭐였죠? 개인이 모여서 집단이 되고 집단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그 조직이 모여가지고 사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사회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커다란 집단인데 이 집단이 처음에 조그만 집단은 숫자가 적은 집단인 거고 숫자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집단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분화하는 방식으로. 자, 그러면 이 분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 사회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그 밑에 이제 기능주의가 있죠. 기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회가 유기체와 같이 분열해서 이제 분화의 단계로 넘어가면 팔과 다리가 형성이 되고 머리가 나오고 머리에서 눈, 코, 입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유기체인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유기체는 다양한 기능으로 분화가 되는 겁니다. 집단들이. 자, 어떤 집단, 자, 유기체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걸을 때는 뭘 쓰죠? 다리를 쓰죠. 무언가 물건을 잡을 때는 팔과 손을 쓰죠. 자, 이걸 사회에 대입을 하면 사회가 집단이 적을 때는 구분이 서로 안 되고 있었는데 집단이 커지면 사회가 분화를 해서 사회의 유기체에 걸어 다니는 것과 같이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죠?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먹고 사는 것, 경제적인 거를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고 정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존재하게 되고 싸움하고 전쟁만 하는 군인들이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가 기능적으로 분화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분화된 각각의 기능이 수행하는 거를 우리는 분업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분업과 사회 분화는 기능이라고 하는 거와 같이 맞물려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유기체고 유기체는 분열해서 분화하고 분화된 각각의 하나의 단위는 특정한 기능만을 수행한다. 사회도 그거와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집단이 사람 수가 많아진 큰 집단이 되면 특정한 사람들은 특정한 형태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분화된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사회 유기체론이라고 하는 게 초기 고전사회학자에서는 꽁트뿐만이 아니라 스펜서나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제 뒤르켄 같은 사람도 이 사회 유기체론이라고 하는 유기체의 이 사회를 비유하는 식의 이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의 시초가 꽁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 유기체론이라고 하는 게 이후에 현대사회학 이론에서는 이 분화된 각각의 집단들이 이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핵심적인 생각이 구조기능주의라고 하는 현대사회학 이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꽁트의 사회 유기체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 사회가 유기체다. 그리고 이 유기체가 분화해서 각각의 분화된 단위들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각각의 기능들이 다 자기의 특화된 어떤 기능만을 수행하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유기체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 사회 통합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집단, A라는 집단, 하나의 사회가 A, B, C, D, E라고 하는 집단들로 구성이 되고 A라고 하는 집단은 생산, B라는 집단은 군대, 전투, C라는 집단은 문화,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기능만을 수행하게 되면 그 각각의 집단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는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꽁트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적 통합, 일종의 뇌라고 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사회가 가치나 어떤 지향에 있어서 유사한 가치를 추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이런 정신적인 통합이라고 하는 게 이 각각의 분화된 기능을 담당하는 단위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사회 통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능을 수행하는 각각의 부분들을 하나의 전체로 묶어주는 정신적인 측면, 이게 이제 이 예전으로 치면 종교가 되는 거죠. 중세로 치면. 근데 더 이상 중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종교의 권위나 권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운 가치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서 이걸 하나의 사회로 묶어줘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꽁트의 사회 유기체론이고,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통합이라고 하는 게 이 꽁트의 진화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꽁트의 네 번째 이 이론적인 핵심은 진화론인데,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또 이 꽁트라는 사람이 조금 전에 사회 유기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게 진화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생물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근데 어떻게 진화를 하느냐, 사회라고 하는 거는 신학적인 단계에서 형이상학적 단계를 거쳐서 실증적 단계 또는 과학적 단계로 변화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신학적 단계라고 하는 거는 종교나 주술이 지배하는 사회, 형이상학적 단계라고 하는 건 철학이 지배하는 사회인 거죠. 그런데 실증적 단계 또는 과학적 단계라고 하는 거는 사회학이 지배하는 사회다. 이렇게 이제 꽁트라고 하는 사람은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실증적인 과학적 방법에 의해 가지고 사회 현상을 탐구하고 그 탐구의 결과를 가지고 사회를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과학과 실증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중요해지는 사회가 산업화 이후의 사회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꽁트의 진화론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진화 단계, 신학적 단계, 형이상학적 단계, 실증적 또는 과학적 단계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결국은 사회학이라는 얘기를 빼면 산업화 이후의 사회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됐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이건 이제 일종의 그 뒷얘기라고 볼 수 있지만, 꽁트가 말년에 가면 실증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이 실증교라고 하는 거는 사회학과 같은 이런 실증주의적인 과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종의 만들어낸 종교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이 정신적 통합에서의 가치라고 하는 거 관련이 있어요. 사회학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사회과학자들이 일정한 가치 전문가로서 사회가 하나의 집단, 하나의 유기체로서 사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통합을 하는데 기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직접 종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뭐 이제 이 종교 얘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꽁트는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사회학을 창시에는 사회학 이론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회 정학, 사회 동학, 그리고 질서와 변화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방법론으로 실증 철학이라고 하는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사회에 적응을 했고, 사회에 대해서 결국 마찬가지죠.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유기체라고 하는 거를,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유기체라고 하는 거를 사회에 그대로 적응을 해서 유기체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거를 그대로 사회에도 적응을 했다. 그래서 사회가 유기체가 분화하듯이 분화가 되고, 이 분화된 거는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기능을 하나의 부분들이 수행하는 걸 우리가 분업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의 사회라고 하는 거는 유기체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부분들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적인 통합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야만 유기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 이제 이런 거를 통틀어서 꽁트는 사회가 신학적 단계에서 형이상학적 단계로 발전해 왔고, 현재 산업화 이후에는 실증적 과학적 단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사회학 이론을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스펜서인데, 뭐 스펜서는 사실은 그렇게 이론적으로 이 사람의 이론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꽁트하고 질서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고, 이제 이런 이론들을 얘기를 합니다. 사회 명목론, 자유방임, 적자생존, 초유기체론, 분화와 통합, 이제 군사공업형 사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뜯어가지고 하나씩 보면 마찬가지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이 스펜서는 사실은 이 사회 명목론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을 해요. 요게 이제 이후의 사회학 이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회 명목론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 드릴 이 뒤늦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사회 실제론과 반대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제론은 어떻게 의미가 다르냐면, 사회 명목은 쉽게 얘기하면 사회라고 하는 집단 구조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는 뭐냐? 개인들이 단순히 모여져 있는 개인의 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한 명과 개인 또 다른 한 명이 있으면 그 사회라고 하는 거는 개인 둘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회 실제론이라고 하는 입장에 있으면은 1 플러스 1, 개인 한 명과 또 다른 개인 한 명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면 그거는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새로운 구조가 등장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사회 실제론입니다. 근데 이제 스펜서는 사회학 이론에, 사회과학 이론에 있어서 사회는, 집단은 개인의 단순한 합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학자다. 그래서 이런 사회 명목론의 이론을 우리가 현대 이론에서는 방법론적인 개인주의다라고 본 거예요. 방법론적인 개인주의는 뭐냐면 집단을 그냥 개인들의 합으로 보고 이론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뭐냐? 개인 간 계약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 간의 계약이 해지되면 사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 명목론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유기체론은 꽁트가 얘기한 사회 유기체론하고 비슷한데, 여기 이제 분화와 통합이라고 하는 유기체적인 비율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가져다가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인데, 이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꽁트가 자연과학적 방법론 다윈의 진화론을 가져와서 얘기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인데, 스펜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자유방임과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다윈 진화론의 핵심 요소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데 적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거는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 개인의 합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 집단 내에서 서로 개인들이 어떻게 생존하느냐가 집단의 변화나 집단의 진화를 결정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어떤 집단의 논리나 이런 것들이 개입하면 안 되고, 개인들이 적자 생존할 수 있도록 자유방임해야 된다. 개인에게 맡겨져 내버려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현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주의 경제학 또는 신고전압화 경제학과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진화론에 기초해가지고 이 스펜서는 사회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군사형 사회와 또 하나는 공업형 사회라고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사회학에 관심 이래가지고 전통사회와 현대사회, 산업사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것처럼 전통사회에 해당되는 사회 유형을 군사형 사회로 본 거예요. 스펜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군사형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집단 중심의 사회고, 이 집단이 개인을 강제한다라고 보는 거죠. 강제적인 규율과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군사형 사회로 본 겁니다. 반면에 산업화 이후에 등장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라고 하는 거는 군사형 사회에서 공업형 사회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공업형 사회는 뭐냐면 개인 중심의 사회. 자, 또 나왔죠.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합에 지나지 않는다. 방법론적 개인주의.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전문성을 키우고 자기를 개발해가는 사회가 공업형 사회다. 근데 앞으로 변화되는 사회는 집단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사회의 유형을 군사형 사회와 공업형 사회로 보고, 공업형 사회가 훨씬 더 진화된 사회라고 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스펜서의 이론은 뭐 꽁트처럼 유기체론 진화론인데, 이 진화론에서 자유방임주의와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다윈의 진화론을 그대로 가져왔다. 그 다음에 사회 명목론을 주장을 했고, 이 사회 명목론이라고 하는 거는 방법론적 개인주의, 모든 집단을 개인의 단순한 합에 지나지 않는 걸로 본다. 그 다음에 사회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했다. 자, 꽁트는 세 가지로 구분을 했잖아요. 반면에 스펜서는 군사형 사회와 공업형 사회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로 사회 유형을 구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 뒤늦갱인데, 뒤늦갱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대 사회 이론 또는 사회학 이론에서
뭔가 이 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의 원조를 우리가 뒤릇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릇갱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사회실제론이고, 실증적 경험적 방법론은 꽁트도 얘기를 한 거죠. 사회적 사실 분업과 연대, 아노미아 사회 통합, 기계적 유계적 연대, 도덕적 개인주의, 직업 집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번 이제 구분을 해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뒤릇갱이에 있어서는 사회 실제론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의 사회학 방법론이기도 하고, 현대 사회학의 대부분의 방법론은 특히 최근 들어서는 더욱더 이 사회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에, 뒤릇갱이 사회 실제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은 크게 보면 사회 명목론을 주장하는 이론, 그리고 사회 실제론에 기초한 이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은 비중으로 따지면 사회 실제론에 기초한 사람들이 거의 한 80% 이상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회 명목론에 기초해서 사회학 이론을 얘기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80%의 사람들이 뒤릇갱의 사회 실제론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회 실제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회 실제론은 사회적 사실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사실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 사실과 다르다.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행위하면 개인의 논리, 개인의 어떤 행위와는 별도로 집단적 논리와 집단적 행위라고 하는 게 플러스 알파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회실제론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사실을 탐구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사회적 사실을 탐구하는 게 뭐냐? 사회학주의다. 그게 바로 사회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릇갱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건 뭐죠? 사회적 사실을 탐구하는 게 사회학이다. 그게 바로 사회학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회적 사실을 탐구하는 방법론을 꽁트처럼, 뒤릇갱도 꽁트의 영향을 받아서 실증적이고 경험적 방법론을 가지고 사회적 사실을 탐구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통계라고 하는 게 나온 겁니다. 숫자, 경험적으로 파악 가능한 것만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이론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자, 그리고 뒤릇갱 같은 경우에는 실증적 경험적 방법론을 두 개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 기능을 분석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능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나중에 구조기능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현대사회학 이론 또는 사회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구조기능주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기능주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뒤릇갱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회 유형이라고 하는 거를 마찬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자, 계속 꽁트도 그렇고 스펜서도 그렇고 뒤릇갱도 그렇고 사회 유형을 구분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이름을 붙였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 유형은 산업화 이전에, 이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그 이전에 존재했던 사회와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화 이후의 사회를 비교해서 앞뒤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형 사회나 공업형 사회, 뭐 형이사학적 단계, 신학적 단계, 실증적 단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다. 자, 그러면 뒤릇갱 같은 경우에는 뭐냐? 기계적 연대와 사회 유형을 유기적 연대의 사회로 구분을 해요. 자, 그러면 기계적인 연대는 유기체적 비율을 여기도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유기적 연대, 유기라는 말이 나오죠. 자, 기계적 연대는 이전 사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유기체로서 작동하는 사회가 아닌 거예요. 각자 분리되고 독립돼서 기계적으로 따로따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냥 살아가는 사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전에 산업화 이전 사회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집단들이 그냥 농사지어서 이제 그 땅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먹고 살고, 다른 집단하고는 상호 연관이 전혀 없는 사회. 이런 거를 기계적 연대가 지배하는 사회로 본 거죠. 자, 그런데 산업화 이후의 사회는 뒤릇갱이 보기에 유기적인 연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집단들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떨어져 사는데 각각이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꽁트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죠. 그런데 각각의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맞물려서 살아간다. 결국 유기체적 비율을 마찬가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뭐냐? 유기적인 연대가 지배하는 사회다.
자, 유기적인 연대라는 말은 결국 뭐죠? 상호 의존성, 집단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기적 연대에서는 집단이 따로 존재하는데 따로 존재하지만 상호 연관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상호 연관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회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다양한 집단들이 존재하는데 그 다양한 집단들이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상호 연관성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갱 이론에 있어서 세 번째 중요한 게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네 가지의 구성 요소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사회가 통합된다는 얘기는 뭐죠? 자, 유기적 연대에서 조금 전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개별 집단이 하나의 부분으로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고 상호 연관되어서 전체 하나된 전체로 존재한다. 자, 그러면 각각의 부분들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분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분업이라고 하는 게 유기적으로 묶여 있는 게 연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업과 연대라고 하는 게 하나의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디귿갱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아노미와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아노미라고 하는 거는 무규범 상태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노미는 어노말리티, 규범이 없는 비정상적인 상태예요. 자, 그러면 아노미는 언제 발생하느냐? 자, 지금 현재 어떤 규범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사회가 변화하면서 그 규범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규범은 등장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상태를 아노미 상태라고 해요. 내가 어떤 형태의 규범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질서와 가치를 수용하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해왔는데 갑자기 사회가 변화해가지고 그 질서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데 새로운 질서나 새로운 규범이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기존에 내가 행위해왔던, 내가 움직여왔던 사회적인 행위 방식은 먹혀들지 않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다. 그게 아노미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왔죠. 자, 그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신입된 신입생으로 입학한 3월 달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으로서 사회화 교육 안에 있는 학생으로서 담임 선생님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 학교의 규율 속에서 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등학교는 그런 학교인 겁니다. 자, 그런데 대학교에 왔는데, 자, 이전에 고등학교 때처럼 했던 담임 선생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업을 들어도 또는 안 들어도 상관이 없다.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사회 규범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 규범에 대해서 나는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 모든 게 낯설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른다. 이게 아노미 상태라는 거예요.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딱 대학생이 됐는데 대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고등학교 때처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알아요. 근데 대학교에서는 내가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가이드가 없고 어떤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면 나는 아노미 상태, 공황 상태, 무규범 상태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인 혼란과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빨리 재빠르게 대학이라고 하는 사회에 통용되는 규범이 뭐고 어떻게 행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새로운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죠? 아노미를 치유해주고 사회의 유기적인 연대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회 규범은 각자의 개인이 도덕적으로 그 규범에 따라서 행동하고자 하는 게 전제되어야 된다. 이게 도덕적 개인주의입니다. 그리고 유기적 연대에서는 분업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분업을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 이걸 직업 집단이라고 이제 디귿갱이 얘기하는데 이 직업 집단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를 구분하는 것, 사회학주의, 그 다음에 사회적 사실과 사회실제론, 아노미와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막스 베버인데 이 사람은 이제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일부러 보수와 진보긴 한데 막스와 다른 세 사람 사이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질서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의 이론 자체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면 사회가 발전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나 현대 산업화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관적인, 비판적인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진화해가지고 더 변화되면 새로운 질서가 오면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꽁트나 스펜서나 뒤르켄 같은 사람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자, 그러면 베버의 이론도 굉장히 많은 개념과 이론이 있죠. 이해사회학 해석학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가치자유, 이념형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몇 개로 구분해가지고 세 개 정도로. 자, 첫 번째로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는 문화과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쿨투어 비센샤프트라고 하는 독일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영어권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문화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같은 말로 우리가 해석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화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과학은 문화적인 현상을 다루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문화라고 하는 건 뭐죠? 문화는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의미와 상징의 체계예요. 의미와 상징의 체계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행하는 또는 집단들이 행하는 사회적인 행위 또는 사회 현상 자체가 항상 거기에는 일정한 사회적 의미 또는 특정한 사회적 상징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는 게 해석학이 되는 겁니다. 결국 문화과학이 뭐냐? 해석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화과학, 그래서 사회과학은 문화과학이 성질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해사회학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Sociology of Understanding. 이해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 특정한 사회적 행위나 사회적 현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상징 체계를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그거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이해하는 방식이 내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너무 그거의 가치와 연관되어 가지고 가치에 몰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사회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해를 위해서 가치 관련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가치 자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요건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베버 이론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의미와 상징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학문에 있어서. 앞에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거와는 전혀 다른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이념형이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를 해요. 이념형이라고 하는 건 아이디얼 타입인데 이 아이디얼 타입은 뭐냐면 논리적으로 내가 어떤 거를 이해를 하면 그 이해되는 모습을 순수한 형태로 재구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하는 게 있으면 우리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자, 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는 수성고등학교도 있고 무슨 북고등학교도 있을 거고 무슨 오만 개별적인 고등학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베버는 고등학교라고 하는 거를 개별적인 속성을 다 제거하고 아주 이상적인 형태의 고등학교라고 하는 거를 이념형적으로 이상적인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거와 현실을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성형을 이념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데 뭐가 중요하느냐? 이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고등학교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의미와 상징 체계를 한 사회 내에서 어떻게 이념형으로 구성해내고 그거를 가지고 수성고등학교가 이념형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분해내고 이런 방식으로 현실에서의 사회 현상과 사회 행위를 연구하고 탐구한다. 이게 베버의 방법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론을 가지고 뭘 했느냐? 베버가 자본주의 분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가 합리화라고 하는 합리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베버가 순수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를 역사적이고 논리적으로 쭉 살펴봤더니 자본주의라고 하는 산업화 이후의 사회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
합리화의 과정에 들어서 있는 사회다. 즉 합리화되는 사회가 현대 사회의 특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의 합리화의 핵심 뭐냐? 합리성이다. 근데 이 합리성을 베버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합리화의 기본적인 속성인 합리성. 근데 그 합리성은 형식적 합리성과 실질적 합리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형식적인 수준에서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중심이 되고 있다. 근데 사회학 이론으로 봤을 때는 형식 합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합리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형식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도와 규정과 규칙만을 강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논리적이면 오케이라고 보는 건데, 실질 합리성은 형식적인 게 아니라 내용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점심에 한 끼를 준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점심 때 내가 너 밥 한 끼 줬어, 이건 형식 합리성인 겁니다. 근데 점심 때 내가 밥 한 끼를 줬는데 네가 그 밥을 먹고 정말 즐겁고 배부르게 만족스러운 점심을 했느냐를 따지는 게 실질적 합리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 합리성은 형식 합리성의 의미라고 하는 걸 덧붙여서 보는 합리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합리화가 되어가는 사회인데 형식 합리성 중심으로 발전하는 사회다. 이거 비판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형식 합리성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관료제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관료제는 뭐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청이나 구청에 가가지고 무슨 서류를 떼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이런 서류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관료제에서는 우리가 발급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실제로 아니겠죠. 규정상 이 서류는 우리가 발급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 가야 됩니다라고 고용센터나 이런 데로 보내겠죠. 이게 관료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하는 실질 합리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규정에 나와 있는 형식적인 합리성상 그 서류는 우리가 뗄 수 없다. 나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거죠. 심지어는 같은 구청인데 우리 부서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다른 부서로 가세요. 그걸로 끝인 거죠. 우리가 관료제의 문제를 얘기할 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관료제의 문제는 한마디로 사회학적인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 형식 합리성만을 추구한다. 내용 합리성, 실질적인 합리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베버가 이제 비유를 합니다. 관료제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합리화되다 보니까 형식 합리성이 증가하게 되고 사회가 어떻게 바뀌느냐? 철장과 아이언 케이지, 말 그대로 철장이잖아요. 철로 만든 여기서 얘기하는 철장이라고 하는 건 규정과 규칙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요소에 사람들이 개인이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자본주의의 이념형이라고 하는 거가 현실에서의 자본주의에서는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베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문화와 경제, 여기서 말하는 건 종교로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분석에서 이제 막스 베버하고 칼 막스를 대립되는 걸로 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막스는 경제라고 하는 게 다른 사회적 관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 분석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본주의 경제가 왜 등장하게 됐느냐? 문화적인 요소로 인해서.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종교를 문화의 하나로 본 겁니다. 종교적인 원인에 의해서 경제적인 관계가 달라졌다라고 본 거예요. 자,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이 개신교죠. 한국말로 하면. 그러니까 막스 베버는 이렇게 본 겁니다. 자본주의가 어디에서 발전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유럽에서 발전을 했죠. 산업혁명과 산업화라고 하는 게 영국에서 발전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유럽에서 다른 나라로 이제 퍼져나간 거고. 자, 그러면 산업혁명이 발생을 하고 산업화가 등장했을 당시에 왜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산업화가 됐을까? 자, 산업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보면 그 당시에 문명적으로 보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군사적인 측면에서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나
인도나 중국과 같은 동양에서의 문명이 훨씬 더 발전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훨씬 더 문명이, 자, 종이, 화약, 비단, 식문화, 향료, 전부 다 동양에서 발전을 한 겁니다. 관료제도 동양이 훨씬 더 발전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문명이 훨씬 더 발전해 있던 동양이 아니라 왜 서양에서 자본주의가 발전을 했을까? 자본주의적인 산업화가 발전했을까? 그거를 문화로서의 종교의 영향이다라고 본 겁니다. 아, 동양의 문화라고 하는 거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거고, 자연을 개조하거나 개혁하거나 지배하거나 정복하려고 하는 문화가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냥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자연에 대해서 뭔가 조작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한평생 그대로 태어나가지고 순리대로 산다. 이게 이제 동양에서 중요한 이 삶의 원칙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전에 천주교, 이 구교,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는 신의 논리에 따라서 그냥 순리대로 산다. 동양적 사고가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이 되면서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유럽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영국이 대표적으로, 영국은 카톨릭이 아니라 성공회라고 하는, 그게 이제 일종의 이 영국의 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 되는 거죠. 영국의 개신교는 성공회라고 하는 종파, 종단인데, 루터나 켈빈과 같이 유럽의 대륙에서도 프랑스, 독일이니 뭐 이런 나라에서 이 종교개혁이 발생하면서 종교개혁의 핵심은 문화적인 사회적 의미체계를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신의 논리에 따라서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천당과 지옥이 정해져 있고 이런 사회가 아니라, 신의 논리가 아니라 신은 내가 이 세속적인 삶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천국과 지옥 가는 게 달라진다. 이런 식의 종교적 논리, 문화적인, 사회적인 상징과 의미체계를 바꿔서 신교라고 하는 형태로 사람들한테 주고, 그 신교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니까 사람들이 종교적인 신념을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 적용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천당과 지옥에 가는 거는 세속적인 삶에서 성실하게 무언가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하느님의 간택을 받아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라고 해석될 수 있다라고 이제 신교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 직업에서 무언가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더 잘 만들어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회적인 행위의 규범을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 결국 자본주의가 그렇게 등장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뭐죠? 문화라고 하는, 자, 그래서 베버 이론에 있어서는 문화를 우리가 여기서는 의미라고 하는, 의미와 상징이라고 하는 걸로 대체해서 이해를 하면 모든 게 하나의 통일된 이론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막스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막스는 이 고전 사회학자 중에 유일하게 변화와 이 진보라고 하는 유형에 속하는 학자이기도 하고,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뭐 사적 유불론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이론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막스의 대표적인 저작인 자본론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해를 하면, 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면, 첫 번째로 이제 막스는 거시적인 분석을 해요. 요게 이제 사회학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거. 근데 막스의 거시적인 분석은 세 가지 원천을 가지고 있어요. 독일의 해겔 철학, 영국의 정치 경제학, 프랑스의 사회주의. 철학, 경제학, 그 다음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정치, 이 세 가지로부터 거시적 분석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독일의 해겔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뒤에 나오는 변증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겔의 변증법, 요게 소위 말하는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일종의 방법론, 관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국의 정치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를 종합적으로 보는데,
경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 현상을 분석한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사회주의는 역사주의적인 방식으로 봤을 때 사회의 진화라고 하는 진화론적 관점을 칼 막스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역사주의적인 방식으로 보는 진화론, 그 다음에 총체적인 관점으로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회 현상을 보는 총체론적 관점, 그 다음에 변증법이라고 하는 관계를 보는, 변증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반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종의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의 내부에서 그 현상을 부정하는 어떤 게 등장을 해서 기존에 있던 거를 무언가 부정하는 게 등장을 해서 그게 합쳐지면 새로운 어떤 현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게 변증법입니다. 자, 그게 뭐죠?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일종의 기존에 존재하는 거와 그 기존에 존재하는 거를 부정하는 어떤 것이 등장을 하면 두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로부터 전혀 다른 새로운 제3의 현상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변증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시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과학적 방법론을 추구를 했다. 즉 구조 분석과 거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막스는 과학적 방법론으로 역사 유물론과 변증법이라고 하는, 자, 이 변증법은 조금 전에 말했던 독일의 해겔 철학에서 나온 변증법, 해겔의 변증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역사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 방법과 소위 말하는 유물론, 이 정치 경제학을 같이 포괄 하는 거예요. 프랑스 사회주의 이 두 가지 원천에서 역사적인 방법을 가지고 보는데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게 물질적인 거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역사 유물론입니다. 자,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뭘 했느냐? 자본주의 비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막스의 자본주의 비판의 핵심은 뭐냐면 노동의 소외다라는 겁니다. 소외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소외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동의 소외라고 하는 거는, 자,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제공한 기계나 원자재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건을 생산해낸 생산의 주체는 누구냐? 노동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동자가 그냥 단순하게 늘어져 있는 기계, 원재료를 가공을 하고 거기에 무언가 창조적인 걸 부여해서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생산물은 누구의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본가의 것이죠. 막스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노동자는 생산의 주체인데 생산의 주체가 무언가 생산의 주체로서 활동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최종 생산물에 대해서는 자기는 갖지 못한다. 노동 생산물로부터 소외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노동소외의 개념이다. 자, 그래서 이 자본주의 비판은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막스에 있어서는. 자, 노동자들이 한 명만 그렇게 소외가 되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큰 공장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노동 소외가 동일하게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외된 노동자들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동 소외가 심각해져 가면 이 노동자 집단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자본가들로부터 자신들이 노동의 주체고 생산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투쟁에 나선다. 왜? 내가 만들어낸 거니까 내가 만들어낸 최종 생산물에 대해서 나도 소유의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자기들을 구조적으로 착취하는 자본가 계급에게 투쟁을 한다라는 게 계급투쟁인 거죠. 그리고 이 계급투쟁은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 주로 토대라고 하는, 토대와 상부구조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요거는 이렇게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토대와 상부구조라고 하는 거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돼 있으니까, 자, 토대와 상부구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막스가 생각하는 토대는 경제다라는 거예요. 이 경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라고 하는 거로 구성이 된다. 자, 그러면 생산력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가 기계와 결합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물리적인 관계죠. 생산관계는 이 노동자가 기계와 결합해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들, 집단 사이의 관계, 노동자와 노동자를 통제하는 관리자와의 관계, 이런 새로운 인간적인 관계들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관계와 인간적 관계라고 하는 경제적 관계를 합쳐가지고 토대, 경제적 관계다. 여기 이제 막스는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 관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상부구조, 다른 비경제적 요소에 이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본 거예요. 자, 생산력과 생산관계라고 하는 거는 농부가 땅을 경작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건 이제 우리가 생산력이라고 하죠. 뭐를 만들어내죠? 곡물을 만들어냅니다. 곡물을 만들어내는 데는 자, 거기에 인간적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죠? 지주와 소작, 지주와 농민의 관계인 거죠. 자, 그러면 생산력이라고 하는 농산물이 주로 생산되는 사회, 그리고 그 농산물을 만드는데 농노나 지주 소작 관계라고 하는 인간적 관계, 사회적 관계로 이 토대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중세 봉건 시대와 같이 왕 중심의, 귀족 중심의 사회, 사상, 예술, 문화가 발전하게 된다. 법제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력은 인간이, 노동자가 기계를 조작해가지고 무언가 생산을 대규모로 만들어내는 생산력을 가지고 있어요. 생산력이 농업사회보다 훨씬 더 높죠. 근데 생산의 관계를 보면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몇 푼 주고 최종 생산물은 다 가져가는 생산관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형태를 이루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 맞는 사상, 예술, 사회, 문화, 정치, 법제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농업사회에서는 어떤 경제적 관계라고 그랬죠?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을 만들어내고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자, 그럼 법제도는 어떻게 될까요? 귀족들의 토지 소유와 노예 소유를 정당화하는 법제도가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기계를 작동해가지고 최종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있는 형태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의 법제도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 있는 자유로운 개인이어야 된다. 그리고 노동자와 사용자, 자본가가 계약을 통해서 노동력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시장이 당연하게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주의적인 경제에서의 법제도라고 하는 거는 상법, 민법, 개인과 거래 관계를 중요하시는 방식으로 법제도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막스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는 그 사회의 경제적 관계와 비경제적 관계가 서로 일치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존재하는데 이 토대와 상부 구조를 합쳐가지고 이 막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 구성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막스 이론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런 방식으로 막스는 토대와 상부 구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회 구성체라는 걸 가지고 사회를 분석하고 이 사회 구성체가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부터 최근에 자본주의 사회까지,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가 지나가면 새로운 사회 구성체로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막스 이론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막스 이론은 끊임없이 변화된다. 끊임없이 변화되고 이 끊임없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게 그 꽁트나 뒤르갱이나 스펜서가 얘기했던 진화적인 관점이긴 한데 이 진화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꽁트나 스펜서나 뒤르갱 같은 경우에는 A라고 하는 사회 유형에서 B라는 전혀 다른 사회 유형으로 그냥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스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거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전혀 다른 사회이긴 한데 사회주의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자본주의의 외부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의 내부의 모순적 관계로부터 사회주의가 등장을 해서 결국은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사회주의로 바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는 변화라고 하는 게 특정한 A의 내부에서 발생을 해서 A를 없애고 B로 변화시킨다라고, 이게 변증법인 겁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방법론을 사용해서 자본주의적 관계를 분석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막스나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들어서는 많이 안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고전 사회학자와 관련해서는 꽁트나 뒤르갱을 이제 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베버의 관료제 이론이나 이념형 뭐 이런 얘기하고,
스펜서는 적자 생존 이런 얘기들이 주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임용고시 관련해 가지고도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조금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